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오랜만에 완전체로 찾아뵙습니다. 누가 댓글에 그렇게 남겨두셨더라고요. 혼자 하면 재미도 없고 텐션도 떨어진다고. 무조건 둘이 같이. 저희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가라 그러면 출장에 가야 되는 게 좀 있어서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찍다 보면 혼자 찍으면 중간에 솔직히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 내가 뭐 하고 있지? 나 그냥 읽고 있나? 감정도 안 되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목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리고 좀 힘든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완전체가 좋습니다. 네, 이제 순위표의 윤곽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강등 경쟁은 마무리가 됐고요. 우승 경쟁도 결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37라운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27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와 수협 경기. 제주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제주가 마지막 홈 경기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수원FC를 꺾으면서 최소 4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FA컵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유력해진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승리했을 경우에 4위로 아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던 수원FC는 올 시즌 처음 제주에 패하면서 아쉽게 아챔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제주는 예상했던 라인업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중원의 김영우, 김봉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근 나섰던 라인업이 그대로 나섰고요. 수원FC는 부상으로 빠진 박주호 자리에 김건웅이 올라오고 김건웅이 있던 3백 중앙에 김동우가 나선 것을 제외하고는 역시 큰 변화 없는 라인업이 나섰습니다. 경기는 제주의 완승이었습니다. 사실 지표만 놓고 보면 점유율은 47대 53으로 수원FC가 앞섰고요. 슈팅수 13대 11로 비슷했고 패스수 295대 403 수원FC가 앞섰고, 그러니까 수원FC가 더 잘한 거 아니야 보일 수도 있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경기 후에 남길 감독도 그랬고 김도균 감독도 그랬고 모두가 인정한 대로 제주가 수원FC를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제주가 확실히 이창민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측면 일변도에 단조로운 공격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중앙에서 측면으로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좋았고 측면에서 풀어내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확실히 제주의 측면 플레이 중심에 누구냐? 정우재, 안현범 윙백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돌파, 경기 운영, 마무리까지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영욱이 오른쪽 사이드로 돌아가지고 크로스 내주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경기가 잘 풀렸고요. 앞쪽에는 또 제루소가 살면서 마무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날도 제루 선수가 얻은 결정적 기회, 전반에 아쉽게 득점까지 성공했지만 그 전에 김봉수가 이영재를 밀었다는 이유로 VAR 결과 득점 취소된 장면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회가 제루소에서 비롯됐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KUM 주민규를 하겠습니다. 아쉬운 무승부로 끝낼 수 있었던 경기를 끝내 마무리한 게 누구냐? 주민규였습니다. 이날 주민규가 총 3번의 슈팅을 날리는 의욕적인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추가 시간 깔끔한 헤더로 이날 경기를 제주의 승리로 마무리했고요. 주민규는 2득점으로 개인 통산 100호 골 고지를 밟았고요. 22호 골로 득점왕을 사실상 예약했습니다. 제주는 수원FC전 3연패를 끊고 마지막 홈 경기까지 잡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고요. 수원FC 이날 경기를 아쉬웠습니다. 일단 박주호 공백 굉장히 컸고요. 중앙에서 사실 특히 시원시원한 패스력이 나와야 되는데 미스가 너무 많았고 무릴로 이영재까지 부진했거든요. 이러면서 전진 패스가 안 나왔고 김도균 감독이 이야기한 대로 전방의 움직임도 좋지 않았습니다. 후반 포백으로 전환한 뒤 경기력이 좀 살아나긴 했지만 수원FC답지 않은 경기였고요. 후반 결정적 찬스 한 번 있었거든요. 라스가 김수범의 완벽한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 찬스를 잡았는데 아마 여기서 들어갔다면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지만 이를 놓친 게 두고두고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네. 자, 치열했던 강등 전쟁 결말이 났습니다. 네,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잔류가 확실해 보였던 서울이 잔류했고 유력해 보였던 성남도 잔류를 했고요. 강원과 광주는 최근 순위대로 11위와 12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이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고 광주가 통산 3번째 강등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그 두 경기 모두 현장에서 보고 돌아왔거든요. 좀 자세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 광주전부터 보겠습니다. 게임 플랜의 싸움에서 성남이 이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남은 K리그에서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이날도 그런 수비가 빛났는데 경기 평균 위치를 보면 이 경기가 어떤 양상으로 펼쳐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남은 골키퍼와 최종 수비수의 간격이 10m가 채 넘지 않습니다. 광주는 29m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광주가 점유율도 35대 65로 앞설 정도로 조금 더 몰아붙이는 경기를 했고 성남은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으로 기회를 노렸는데 스코어가 1대0. 그러니까 성남이 내용도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OM부터 뽑고 가겠습니다. 글로리김 김영광 선수인데요. 전반 6분 장면입니다. 지금 아마 하이라이트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광주가 컵백으로 좋은 상황 만드는데 이순민, 엄원상, 다시 이순민 3번 연속해서 슛도는데 김영광 손에 걸립니다. 네. 물론 광주 선수들이 이날 90분 내내 그랬지만 조금 조급해 보였고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긴장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좀 아쉬움 남지만 김영광 내년에 40인데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이런 3연속 선방 콤보에 힘입은 성남이 29분에 선제골까지 넣었습니다. 올해 성남이 입단해서 골이 없었어요. 그리고 2014년 울산현대 시절 이후 K리그에서 골이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시스트 할 때 더 희열을 느낀다고 말하는 바로 그 안진범이 득점했는데요. 네, 코너킥 상황에서 윤평국이 제대로 펀칭하지 못하는 공이 뒤로 흘렀고 이것을 안진범이 오버헤드킥으로 득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챔스에서 레반도프스키가 축구화끈 풀린 상태로 넣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본인은 그 영상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타이밍에 그거밖에 각이 없었는데 정확하게 골을 넣었고 중요한 타이밍에 득점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광주가 지나치게 뮬리치를 의식한 게 아닌가. 예, 윤보상보다 키가 큰 윤평국을 일단 선발로 내세우는 것도 이유였고 뮬리치가 앞에 있으니까 윤평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흘러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광주는 이후에 몇 번 찬스가 있었지만 확실히 좀 조급해 보였고 내가 못 넣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 전 경기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좋지 않았고요. 물론 성남의 수비도 좋았습니다. 처음 명단 볼 때부터 후반에 무조건 수비수 다 넣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반에 안영규, 이창용 이 센터백을 넣으면서 수비 숫자를 늘렸고 여기서 이제 시즌 13번째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날 서울과 강원이 비기면서 잔류에 성공을 했고요. 또 김영광 선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린시트가 13개입니다. 지금 조현우 다음으로 2위예요. 와. 그러니까 올해 차기절 동의하겠지만 뚜렷하게 돋보이는 골키퍼가 없어요. 예, 조현우도 작년만 못하고 후반기에 뚝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강현무는 다쳤고 그런데 이 정도면 저는 뭐 골키퍼상 무조건 받아야 이건 아니지만 후보에는 올려도 되지 않을까. 40살에. 네, 40살에 한국의 부폰이네. 그 13개 클린시트 했음 정도면 기록으로만 봐도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광주는 2017년 이어서 4년 만에 강등 운명을 맞았습니다. 2012년 강등을 포함해서 최초로 3회 강등되는 이런 오명을 썼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 강원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기 모두 사실 재미는 없었어요. 그렇지. 네, 그런 경기를 제가 또 보고 왔는데 광주로서는 서울이 강원을 잡아준다면 최종전까지 갈 수 있었고 성남은 서울 강원전에서 강원이 이기지 않는다면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었는데 알려진 대로 결과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는 사실 크게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반응 보니까 서로 짜고 비기는 거 아니냐 이런 글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은 팬들 입장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일단 경기 양상은 서울이 공을 소유하고 강원이 수비하는 반코트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성남, 광주보다 좀 더 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은 그런데도 수비 숫자가 많은 강원을 뚫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반 11분 상황입니다. 기성용 롱패스로 서울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보시면 강원 선수들이 촘촘히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4-1 이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번 뒤로 뺍니다. 그래도 혹시나 한 번 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다시 넣었는데 여전히 뚫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서울이 혼자 제풀에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리다 지쳤어요. 그래서 후반전은 정말 지루했다. 그리고 강원은 프리뷰 때 말씀드린 대로 빌드업을 건너뛰고 3-5-2로 연습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는데 약간 까다롭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위협적이진 않았다. 뭐 패하지만 말자, 비기면 승강 피업 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대로 경기를 좀 이행했던 것 같고요. 특징은 좀 있었는데 김대우가 전 중원에서 좀 좋더라고요. 공간으로 찔러주고 이정엽이 받으러 가는 장면 2번 보여줬고 전반 27분에는 이날 강원을 통틀어서 가장 날카로운 그런 헤더도 본인이 직접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광현, 이범수와의 어떤 그 고민을 하다가 이광현을 택했는데 순발력 보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였죠. 네, 사실. 그러니까 전반에 한 번 선방도 있었지만 이번에 지금 K리그 22번째 경기였는데 올해 처음이자 통산 3번째 클린시트.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클린시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날은 좀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저는 앞으로도 김대우랑 이광현이 뭔가 PO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전반 40분 장면 좀 놀라웠는데 코너킥을 날라온 걸 공이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김대원을 한번 보고 뻥 찹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튕겨서 페널티 에어리어 라인까지 날아갔습니다. 정말 긴 킥을 잘 성공했고 이게 한 번에 공격으로 연결이 됐어요. 물론 김대원의 어떤 컨트롤 좋지 않아서 공이 라인 아웃 됐지만 좋은 장면을 만드는 그런 킥도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용수 감독에게 이날 초점이 많이 맞춰졌는데 본인은 뭐 설렌다, 뭐 열정이 꿈틀거린다 이렇게 좀 데뷔전을 치른 소감을 말했고요. 많은 축구인들이 이 경기를 지켜봤거든요. 네. 최용수 감독의 데뷔전을 지켜본 소감들을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역시 연수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놀랐던 게 야 이렇게까지 수비적으로 나오냐 했던 게 정말 냉정한 선택을 했다고 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야 그래도 한 번쯤 뭐 시도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만큼 내부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돌았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10일 동안 과연 이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10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과연 최용수 감독이 어떻게 강원을 바꿔놓을지 굉장히 재미있는 승강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은 이제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5승 3무 1패 정말 놀라운 반전 이뤄내면서 잔류를 했습니다. 자 우승 경쟁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이 대구 2대0으로 잡으면서 승점 73 고지를 밟았고요. 뒤이어 치러진 수원 울산전에서 울산이 승리하지 못하고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그치면서 승점 71. 이제 두 팀의 승점 차는 2점으로 결국 벌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다득점에서 전북이 69골, 울산 62골이거든요. 전북이 앞서는 만큼 전북 입장에선 최종전에서 지지만 않으면 되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자 대구 전북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힘, 전북 다음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뭐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협전 전반전 때는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전술적으로. 맞아요. 그걸 고려해서인지 다시 류제문을 불러들여서 백승호, 쿠니모토, 류제문 가장 제일 좋았던 나아. 제일 나아요. 네. 그 콤비를 좀 내세웠고 이성윤을 선발 투입한 게 특징이었는데 누가 봐도 22세 카드였고 실제로 9분 만에 정확히 송민규와 교체를 했습니다. 대구는 뭐 제주가 이기면서 좀 압박을 받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좋지 않은 에드가 정도를 빼고는 주전급을 다 내보냈습니다. 뭐 전북 선수들이 수협전 패배 이후 합숙을 자처했다고 할 정도로 조금 집중력 있는 상태로 경기에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그게 경기장에서 좀 드러났습니다. 전북이 한참 좋을 때 그런 무서운 집중력을 봤는데요.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대구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뭐 15분 상황 쿠니모토가 찬스도 이제 정태욱의 클리어링 미스였고요. 25분에서도 클리어링 미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측면이 쉽게 허물어졌어요. 지금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양 윙백이 정상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나왔고 그 공간을 전북이 잘 이용했습니다. 만약에 전북의 크로스가 좀 더 정확했더라면 전반에도 충분히 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대구도 물론 세징야, 김진혁 역습 상황에서 좀 기회가 있긴 했지만 세트피스에도 그렇고 뭔가 그래도 골이 나온다면 전북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이 됐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예상한 대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이날 쿠니모토가 니어포스트 쪽으로 노리는 코너킥을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1분만 해도 홍정호가 논스톱 발리슛으로 연결한 장면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홍정호를 다분히 노린 약속된 킥이었다고 보고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 논스톱은 아니었지만 우당탕탕 과정에서 홍정호가 공을 잡아서 오른발 슛으로 득점을 합니다. 이게 VAR이 좀 가동이 되는데 이제 핸들링 파울은 없었다 이렇게 판정이 나와서 그대로 득점이 인정됩니다. 저는 득점도 득점인데 코너킥으로 가는 과정이 좋았다고 봅니다. 예, 백승호가 페널티 아크에서 개인 능력으로 마크맨 제치고 슛을 쐈고 그게 최영은 맞고 이제 골라인 아웃됐거든요.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국 골로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도 홍정호를 아무래도 KOM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강한 압박 특히 세징야 이날 엄청 고생했습니다. 홍정호 한번 건드리고 류재문이 한번 건드리고 뭐 구자룡이 건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징야만 막자 이런 전략으로 나왔는데 홍정호도 그 일익을 좀 담당을 했고 그리고 무실점에 기여를 했고요. 이날 시즌 2억 골입니다. 1억 골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4대3. 네, 4대3. 그때 뭐 난리 났었죠.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 9월 5일 경기인데 그때 4대3 만들었고 이날도 득점하면서 수비수지만 승점 6점을 지금 선물을 했습니다. 전북이 우승할 경우 가장 강력한 MVP 후보는 홍정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손준호였다면 올해는 홍정호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여지고요. 후반에도 집중력이 무서웠습니다. 대구의 역습 상황 뒤에 장면이 나오는데 역습인데 역습이 아니에요. 세징야가 공을 잡았을 때는 웬만한 팀들은 다 거기서 좀 공간이 열려야 되는데 보십시오. 근처에 전북 선수가 6명이나 있습니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벤치로 내려가서 멍 때리는 이근호 표정이 대구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후반 투입된 문선민이 또 원더골까지 터뜨리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저는 감히 올 시즌 최고의 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골키퍼 키를 넘기는 진짜 이거는 어우전이라고 외치는 듯한 그런 골이었고요. 뭐 전북은 이제 선제골 넣으면 지지 않는다는 과학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다가 2골씩 넣겠다고 식사마 좀 공약을 했잖아요. 그거를 실천 중이다. 지금 최근 리그 8경기 중 7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고요. 시즌 통틀어서 대구전이 22번째 멀티골 경기였습니다. 뒤에 표는 전북의 최근 5시즌 경기당 평균 득점인데 2018 시즌보다는 부족하지만 작년보다 확실히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 울산은 전북이 늘어난 것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팀 득점 7골 차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득점 때문에
전북이 말씀하신 대로 최종전에서 비겨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뭐 프리뷰 때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김진수, 류재문이 경고 누적으로 최종전에 나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쉽지 않겠네.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수원 울산 좀 보겠습니다. 울산 입장에서 참 진짜 이렇게 안 되나 싶은 경기였습니다. 진짜 페널티킥 실축했죠. 골대 맞았죠. VAR 골 취소났죠. 여기에 수원이 또 스플릿이라서 제일 잘했어 이날. 그래서 끝내 승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라인업부터 보면 수원은 헨리, 민상기, 장호익. 헨리 선수 약간 좀 유동적이라고 했는데 나왔고요. 허리진과 공격진은 지난 경기 같은 라인업. 울산은 지난 제주전과 비교해서 김태환이 포백에 복귀했고요. 이동경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 올렸습니다. 울산 경기 보면서 약간 좀 급한 거 아니야? 좀 뭔가 좀 그런 거 아니야 생각이 든 게 이청용 선수가 부지런히 만드는데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좀 산만하고 급한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40분 전에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전북 경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필요한 게 다득점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 넣는 것까지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전반 18분이었죠. 결정적 기회. 이청용이 돌파하던 쪽 헨리에게 걸려 넘겨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었죠. 이게 항의조차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빼박이었는데 이동경이 키커로 나섰는데 커뮤니티 보니까 못 넣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저는 넣을 줄 알았는데 노동건 선수의 세이브는 진짜 기가 막히다는 말밖에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세이브였습니다. 노동건이님 깔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사실상 이날 승부를 결정지은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2분 뒤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김건희의 머리를 맞고 자책골로 연결되는 듯 했던 볼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옵니다. 후반 24분에는 원두제이 크로스를 이동준이 멋진 헤더로 연결했지만 VAR 결과 옵사이드 판정을 어깨가 받았죠. 조금 나왔던 네. 거죠. 네. 거의 2PL씩 약간 옵사이드 나왔는데 점유율이 68대 32였고요. 슈팅이 12대 7, 패스 512대 196. 울산이 시종 경기를 주도했지만 좀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울산의 공격 수가 조금 읽히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좀 빠른 전방위 같은 기민한 공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빠른 교체 타이밍이 필요했었는데 너무 좀 타이밍이 늦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특히 윤빛가람 좀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수원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기에 수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빠른 역습이었는데 모처럼 이게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 누구냐? KUM 정상빈이 있습니다.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정상빈 확실히 발근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수원 역습 천병에 나섰는데 경기 끝나고 제가 그 축구회관에서 물어보는 축구인이 있는데 정상빈이나 조영욱 같은 스타일의 공격수, 그러니까 측면을 기반으로 된 스트라이커는 3백보다는 4백을 상대로 할 때 훨씬 위력적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정상빈이 큰 임팩트 남긴 경기가 포항 데뷔전, 뭐 전북, 울산전 이렇게 골 넣었잖아요. 여기가 다 4백을 쓰는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공격을 할 때는 정상빈이 확실히 티가 나는데 이날도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서 울산 뒷공간 허물었고요. 공격 포인트만 없었지 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 데 부상이 좀 잦다는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능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데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원도 골운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이날 공격 쪽에서 굉장히 위력적인 장면 많이 나왔는데 김건희 선수가 잡은 두 차례 찬스는 너무너무 아쉬웠고 특히 그 트래핑 미스는 진짜 아쉬웠고요. 후반에도 뭐 옵사이드로 날린 득점이 있었고 이기재의 프리킥도 뭐 아쉬웠고 아쉽게 스플릿 라운드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 팀 모두 좀 판정에 불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콜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네. 김태환 선수가 정상빈 미는 장면에서도 좀 험악한 장면도 나왔던 것도 좀 아쉬웠던 장면이고 그러면서 박건호 감독이 화를 내는 장면이 마스크 내리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쪽에 쏠렸다기보다는 양 팀 모두 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판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 판정 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지는데 인천 포항전 김기동 감독 아들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경기 후 양팀 표정에 그 감독들의 표정에 답이 있었는데 포항은 비겼지만 이긴 기분이었고요. 인천은 비겼지만 진 기분이 든 경기였습니다. 양팀 다 잔류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 있는 경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인천이 마지막 홈 경기인 만큼 베스트 전력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22세 카드까지 다 빼버렸어요. 예, 무고사 송시우 나오고 이기려고. 김도혁, 아길라르, 정영 뭐 오른쪽에 이제 부산에서 돌아온 김준엽 선수가 선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포항은 정말 생소한 라인업. 저도 포항 담당도 오래 했고 관심 갖는 팀인데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주중 아침 결승 여파 때문에 주전 선수들 대거 뺐고 여기에 군 전역자 심상민, 김용환 돌아왔고 2000년생 3명 데뷔전 치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기동 감독 아들 김준호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기부여나 전력면에서 인천의 압승이 예상됐고 실제 그런 흐름이 초반 이어졌는데 무고사 계속해서 연달아 좋은 기회 잡거든요.
조성훈이 계속 막아냈습니다. KUM 조성훈을 하겠습니다. 조성훈. 이 흐름에서 실점했으면 좀 와르르 무너지는 경기라고 봤는데 조성훈이 버티면서 흐름 바꿨고요. 전반 6분 무곳의 완벽한 헤더를 막아낸 것은 이날 활약의 백미였습니다. 사실 조성훈이 강현무가 부상당한 이후로 가장 먼저 기회를 잡았었는데 맞아요. 계속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사실 이때 포항이 좀 무너진 게 파이널 B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에게 주전자를 내줬는데 그 사이에 절치부심한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안정된 선방을 보였습니다. 포항 초반 6일 넘긴 후에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승모 잘해줬어요. 예, 아치샘 결승전 역시 확실히 결장이 좀 아쉬운 대목이었는데 김기동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이승모 선수 좀 미안해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보자마자 야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놈인지 몰랐어 이렇게 농담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이승모가 확실히 이승의 공격 중심 잘 잡아줬고요. 허리에서는 김성주, 노경호. 저는 노경호 선수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김기동 감독이 자신의 스타일과 좀 비슷한 이야기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날 연건진 가장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심상민, 김영환도 다음 시즌 포항의 핵심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김준호와 조재호는 뭐 순간적인 번뜩임 있었지만 아직 힘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포항은 후반 강상호, 임상엽을 투입해서 승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습니다. 인천은 마지막 경기로 축제 분위기 만들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아쉬웠어요. 오히려 상대에게 좀 끌려다녔고 경기 조성 감독이 굳은 표정으로 내년 고민이 보인 경기였습니다. 딱 하고 가셨는데 경기를 풀어가는 속도나 정확도, 중원 장악,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37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중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